한동훈 이야기. 우리 김윤영 부대변인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 만덕동에 출마하겠다라고 한 거는 아니고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집을 구했습니다. 북구를 위해, 부산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출마를 공식화한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건지. 예, 지금 이미지 한동훈 페북 메시지가 나가요.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습니다. 학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댓글을 쫙 보니까 기사에 여성분들이 심쿵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저는 그것보다도 네. 저기서 북구 만덕이라고 표현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께서는 만덕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만덕동이라고 하셨어요. 부산 분들은 만덕이라고 표현한대요. 타지 분들은 만덕동이라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녹아 들으셨다. 뭐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로 저는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들어가셨고 매매할 의향도 추후에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만큼 진정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인이 그 해당 지역구에 집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고, 저희가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냐 그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생각보다 부산에 대한 애정과 그걸 꾸준하게 드러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생각보다 빨리 하셨고, 물론 아직까지 저렇게 확답을 못하는 이유는 재보궐이 안 생겼어요. 아직도. 안 생겼어요. 재보궐. 제가 그래서 오늘 전재수 의원이 언제 사퇴하는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자님들도 저한테 전화 되게 많이 와요. 언제 출마 선언을 하느냐. 그럼 제가 더 역으로 말씀드리죠. 네. 전재수 의원한테 좀 물어봐달라. 사퇴를 언제 하느냐고. 근데 아직도 사퇴를 안 하고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또 사퇴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궁금해요. 전재수 의원이 진짜 사퇴를 할지 안 할지. 네. 그러면 여차하면은 자리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보궐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보궐선거가 생겨야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보궐선거가 안 생겼는데 출마 선언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런데 네. 어떻게 만약에 자리를, 보궐선거가 안 생기면 안 나올 겁니다. 뭐?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역구는 사실상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2년 뒤 총선을 부산에서 준비하는 거죠.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저 말의 함의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고, 물론 나오겠죠. 보궐선거 지역이. 확실합니까? 네, 나오는 그 거? 지역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뭐 민주당도 상대해야 되지만 국민의힘도 상대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과연 누구를 낼 것인가. 제가 이거 보니까 약간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본인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단일화를 할 후보, 이런 사람을 내보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순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다 모든 걸 주는 후보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국민의힘 자체는 후보가 사라지게 되고 장동혁 대표가 결국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완주할 후보를 반드시 낼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동훈 전 대표 정도는 2등을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이기는 후보, 그 정도의 후보를 잘 골라서 내지 않을까? 그 전략을 아마 잘 피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이제 하정우 대 한동훈 대 박민식 3자 구도가 될 것 같고, 저희 개혁신당도 북갑 지금 후보 찾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자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이제 처음으로 지역구 선거에 나서는 건데 저는 당선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지도도 있고 전직 대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계엄과 탄핵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운 후보인데다가 또 거기다 좀 순교자 이미지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산의 어떤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할 수 있는 계기나 의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 2024년인가요? 2022년인가요?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론 내세웠다가 사실 그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걸 말고 이제는 한동훈 대표 개인의 선거이니까 부산 북갑을 위해서 어떤 공약, 그리고 북갑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좀 뭐 불리하지 않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세히 봐야 되는 경우는 네.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무공천, 국민의힘이 무공천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네. 오늘 또 기자회견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체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걸 되게 중요시 보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김도읍 의원뿐만 아니라 서병수 지금 당협위원장, 북구갑 당협위원장 또
무공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 뭐 서병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와 뭐 친한계 인사로 분류되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세게 얘기했다는 거는 부산에서 이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심이 생각보다 국민의힘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무공천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고 저는 뭐 지금 저희 당에서 공천한다 자객 공천 얘기 뭐 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자객이 되실 만한 분이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리 봐도 마땅히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객의 기준이라는 게 그 사람의 프로필이 아니고 이 한동훈 대표하고 어떤 단일화 경선을 하지 않을 사람. 그 단일화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완주할 사람. 완주하면서 자객이 되려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후보가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국힘을 등에 업으면 그래도 기본 지지율에 받쳐줄 거라고 받쳐준다. 나온다고 국힘에서는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표가 있으니까 전재수 의원도 사실 거기 3번 낙선하고 3번 당선 네. 된 곳인만큼 되게 어렵고 또 북갑 지역구가 상당히 지역 연구를 많이 따졌는데요. 네. 지역 여론과 민심이 그렇답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저기 집을 구해서 선거에 나섰는데 당연히 단일화가 안 되겠죠.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당연히 한동훈 대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뭐 그의 박민식 후보든 누구든 간에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나서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럴 거면 한동훈 대표가 그냥 국민의힘에서 후보 내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나가시라. 그래서 3자 구도든 4자 구도든 좋으니까 내가 제대로 한번 부산 북갑에서 여론이 어떠한지 민심이 어떠한지 심판받아 보겠다. 그렇게 해서 보수의 재건도 꾀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전재수 의원이 못했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되보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나섰으면 저는 훨씬 더 뭐 많은 북갑 주민들한테 어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긴 좀 뭐 여러 후보들이 많이 나올수록 한동훈 후보한테는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데 일단은 근데 지금 서병수 의원이나 김도읍 의원이 지금 무공천하자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마침 그 두 분을 다 한동훈 대표가 만난 분들 아니세요? 김도읍 의원님은 아니세요. 안 만나셨어요? 최근에 만난 적 없어요. 서병수 의원이 만나셨어요. 서병수 의원을 최근에 부산에서 지역위원장이니까. 내려가서 그러니까 그 하는 만났었을 위원장이니까요. 때 네. 국민의힘이 무공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제안했다든지 네네네. 그랬다면 그건 좀 이상해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무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이게 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만난 것 그대로 두고 먼저 질르시라. 3자 구도도 좋고 4자 구도 좋으니까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선거를 좀 더 뭔가 분위기를 견인하는 듯한 뭐 우위를 선점한다고 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워낙에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하정우 AI 수석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동환 최고 보시기에는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지금 AI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실에서 보내내 만에 이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경쟁력이 있죠. 대통령이 네. 보내야 내려오면은 그게 사실 대통령께서 이게 공천에 개입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습니까?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통령이 출전해라라고 해서 출전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인사권자가 있으니 인사권자에게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맡아야죠. 내가 그냥 대통령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내가 간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무슨 허락을 받고 내가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의 의중을 정확하게 밝히고 이번 총선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뭐 둘 간에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막 당에다가도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해가지고 그걸 막 없는 걸 막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럼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모양새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모양새를 갖추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게 하정우 수석으로 확실히 낙점이 될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 결정 날 때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아침에도 또 라디오 방송을 또 나오신 걸 보니 나오지 않을 건데 방송에 계속 나와서 내가 나갈 마음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행동하고 이 말하고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김도읍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지역위원장이 계속 얘기해서 무공천 국민의힘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100%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무공천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지 말았어야지. 이미 이제 그거는 이제 버스가 떠났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에 지금 부산 북갑 후보를 누구를 낼까? 뭐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가 있는 관계로 지금 안개 속인가요? 안개 속이고 지금 후보로는 박민식 후보가 계속 돌고 계시고 선거운동하고 네, 계시고 이미 있고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뭐 하죠. 나머지는 부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을 다 끌고 모으는 것 같아요. 뭐 김민수 최고위원 이름도 여러 번 거론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글쎄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위협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박민식 대 김민수 그 두 분이 경선을 할 것 같은데 경선하면 박민식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싶어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럼 경선을 안 하는 구도로 갈 것 같고 그게 예측이 되면 그렇죠. 김민수를 내보낼 계획이면 네. 그러면은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 중에 더 이기기 좋은 상대는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러면 박민식 후보가 만약에 김민수를 그냥 내보낼 경우 박민식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아요? 저는 안 나오지. 그럴 거기는 가능성은 높지 그럴 않다고 가능성 봅니다. 그분이 그 정도까지는 단일화 안 돼? 쪽 네. 그러니까 끝까지 혼자 완주 안 하고 네. 한동훈이랑 어떻게 단일화 어떤 뭐 경선을 하던 이거를 추구할 수 있는 위험 인물로 찍혀 있는 그런 얘기들이 그렇지 많더라고요. 확실하게 친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으로서는 그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죠. 확실하게 친윤을 한다고 서명을 해야만 후보로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한 네. 친윤이 내려왔을 경우 이기인 총장님 지난번에 우리 이준석 대표 동탄에서 당선됐을 때 국힘 지지율이 15 나왔나요 끝내? 네, 15에서 예. 묶어놓고 민주당에서 20 가져와가지고 당선된 건데. 그럼 그 박민식 정도로 후보랑 한동훈 후보는 공통점이 있죠. 네. 윤석열 정부 때 같이 장관을 했다라는 거. 다만 계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적 스탠스가 바뀌는 건데 박민식 후보가 공천을 받겠죠. 워낙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박민식 후보가 지금 지도부와 그래서 사이가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박민식 후보를 두고 김민수 후보를 공천할 리는 만무하죠. 좀 뭐 지역 연고도 사실 없는 데다가 지금 김민수 후보는 뭐 부산이 고향이라고 해도 분당에서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고 얼마 전까지 분당 을에서 당협위원장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성남시장 선거 떨어지면서 당협위원장제가 없어졌지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갑자기 부산 내려간다라는 게. 그리고 박민식 후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논란의 김민수 후보를 공천한다라는 건 전 별로 상상이 안 아니 됩니다. 그건 너무 상식적인 논평이에요. 아 그래요? 장동혁 대표를 그런 상식선 안에 가두지 마세요. 경선 붙여서 페널티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선까지도 안 안 붙이겠지. 가고 오만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하는 분들이기 근데 때문에 문제는 하정우 수석 같은데 네. 하정우 수석 나오면 한동훈 대표 정말 힘들 거예요. 힘든 선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이 무색무취인데다가 일단 전문성이 명확하고 지역 연고도 있고. 네, 그리고 막 지금 뭐 전국에서 바람이 일으키고 있는 그 AI에 대해서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전문가들이 AI 중요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부산에서 공천을 받고 뛴다라고 하면 어떠한 정치적 논리보다는 전문성을 이 전문성을 기화로 부산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선거 캠페인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대립각이 잘 안 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대진표가 되면은 어렵기는 할 거고 오늘 김태현 정치쇼 보니까 말도 잘해요. 하정우 수석이 나쁘지 않게 이렇게 사투리도 쪽쪽 쓰면서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말을 잘하는 거랑 선거하면서 말을 잘하는 건 다른데 다르죠. 저런 스타일의 선거 캠페인하면서 말을 좀 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약간 유들유들하게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좀 그래요. 능글능글하게 그렇죠. 네, 입상 그런 아니면서, 네. 입상 아니고 네. 그리고 본인이 말을 절제하잖아요. 그 말을 절제한다라는 건 눈치가 있다라는 거고 눈치가 있다라는 건 선거 캠페인에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하정우 수석과 한동훈 대표와 박민식 장관 됐었을 때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워낙 한동훈 대표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선거 캠페인으로 승화시켜야죠. 이조 심판론 같은 거 하지 말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는 것도 아마 상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어려운 민주당 지역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뭐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러고 다음 당 대표 뭐 빌드업으로 또 삼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복당이 돼야 그게 가능한 일단 건데. 지는 어차피, 거는 네. 상정 안 하고 있고 하정우 그래요? 수석에 대해서는 잘 보시면 이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오늘 인터뷰 자세히 보면 자기가 선택권이 있으면 청와대 남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되게 큰 발언 실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 선택권이 있으면 청와대 남고 싶다.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대통령 당무개입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 지금 본인 몸값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가 너무 얕습니다. 대통령이 진짜로 안 내보낼 것 같으면 그냥 비공개 회의 때 불러서 그만해. 아니면 민정 불러서 민정에서 한번 주의 주면 끝나는 얘기인데 계속 이렇게 붕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요. 자주. 그리고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이 나중에는 본인한테 오히려 이걸 발목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후보가 내려올 때 후보가 좀 우리 지역의 진심인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좀 불편하실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 불편하지 않으려고 한동훈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신 것도 있고 지금 최대한 지역 주민들 만날 때 지금은 따로 뭐 언론 공지 없이 그런 최대한 조용하게 그러면서 만나고 계시고 어제도 구포시장을 전 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조용하게 한 분 한 분 주민들 밀착형으로 낮추면서 다 만나시고 계세요. 그렇군요. 지금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주제를 좀 다른 주제로 넘겨달라는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었네요. 다른 주제. 자, 이 주제는 어떠실까? 저희가 순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좀 전에 조국 대표가 너무 재밌어. 여러분 요거 괜찮으세요?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으십니까? 나가지 마. 그래도 평택을 하네. 오늘 대단하다. 조국 대표가 출마 선언했습니다. 평택 을에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도 지금 선거 구도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요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동학 최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 이제 본인으로서는 저는 이제 어쨌든 호남 쪽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평택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 지금까지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방송에서 다뤄왔던 그런 압박 내지는 지금의 이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평택으로 결정을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역시도 이번에 조국 대표가 반드시 입성을 해야만 추후에 활로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이제 수세적이지 않고 약간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평택에는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없었습니다. 네, 이름이 딱 나온 게 없었어요. 안산, 계양 뭐 이런 데는 상징적으로 막 나왔었잖아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민주당과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물밑 교섭 뭐 이런 것들의 여지도 좀 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평택을 선택했다. 근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후보를 또 안 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합당 시즌 2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합당 논란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잖아요. 갑자기 합당을 하자고 던지면서 그 과정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마 이번에 역시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또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또 그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조국 대표는 상수가 되기로 한 거고 그래서 거의 상수로 있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이 협의점에서 예를 들면 울산시장도 지금 조국혁신당도 울산시장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몇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기화로 해서 이제 뭔가 조율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좀 더 명분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뭐 결국엔 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무드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난번처럼 시즌2처럼 완전히 막 격렬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누그러진 채로 싸울 수도 있죠. 선거 앞두고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그러네요. 평택을 간다는 게 평택 지금 후보군들이 쫙 있잖아요. 일단 먼저 내려가 계시는 분부터 황교안. 황교안. 내려가 계시고. 그 원래 계셨던 오지랖.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거기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유이동 의원님. 유희동. 유의동. 저희 당 후보님이시고. 계시고 그리고 김재현. 진보당 김재현. 이다음에 조국 혁신당 조국. 민주당은 4명입니까? 한 명 더.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후보 아직 결정은 저희 됐죠. 전략 공천이니까. 그러면 5명. 그쵸, 오자구도. 오자구도. 그래서 오자구도에서 이걸 한번 타파해 보겠다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게 개혁신당 끼면 육자구도 가죠. 개혁신당에서 네, 나가면 나갑니까? 나가요. 육자구도. 야.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국혁신당 대표한테는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분한테만 좋은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보수가 많은 것과 진보 진영이 많은 건 다른데 보수가 많은 건 많은 것 그대로 그냥 선거 완주를 할 거고 진보 진영은 많으면 많을수록 끄트머리에서 선거 연대나 단일화를 할 거예요. 아마 김재현 의원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인사도 그렇고 분명히 단일화나 연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 그러니까 보수 진영 후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국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네. 저는 평택으로 갈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대단한 예측이 아니라 여기가 민주당이 유일하게 을이 되는 지역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평택을 진보당 때문에 울산시장이랑 연계해야 되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쨌든 기책사유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여기서 후보를 괜히 냈다가 울산시장이 어그러지면 이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평가가 좀 이상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도부가. 전 그래서 조국 대표도 이걸 고려해서 평택을 선택한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생각보다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가 표가 지지율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자기가 완주를 하더라도 네. 보수가 어차피 분열돼 있으니까 네. 진보 측에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달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단일화 협상할 때도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울산시장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압승해놓고도 되게 찝찝했었어요.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았어.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지사를 줬거든요. 민주당 지금 광역단체장 한 개 빼고 다 이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울산에서 진다? 그러면 민주당은 선거 이겨놓고도 약간 이상할 거예요, 분위기가. 마치 그러니까 완벽한 축배를 못 들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복잡한 사정을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지금 독이 돼가지고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가 그걸 아주 잘 파고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 울산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요거를 민주당이 활용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왜 그러냐면 울산의 경우는 지금 진보당도 울산시장 네. 후보를 내고 있고 그렇죠. 조국혁신당도 지금 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지금 여기가 연계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택에는 지금 진보당 대표가 지금 여기 거기를 양보할 테니 여기를 달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울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후보를 안 내면서 그래 김지현 너 해. 이렇게 하면 사실상 조국 너 해. 그 둘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은 민주당의 어떤 이걸로 이제 단일화 작업이 순탄해지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약간 그런 돌로 활용할 수 이 있는. 카드 하나로 두 당을 다 정리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너무 희망적인 거 아니에요? 울산시장 같은 아니, 이제 경우는 울산시당은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는 단일화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단일화 되는 게 중요하다. 단일화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본선은 뭐 국힘이랑 당연히 붙어봐야 되겠지만 단일화 되는 게 중요한 거고 평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명분이 아주 울산의 명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명분을 울산시장에서 삼아서 여기를 안 내면. 울산시장에서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갈라져봐야 얼마나 갈라져요?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아주 근소해도 근소한 차이로 만약에 진보당은 표가 꽤 나올걸요? 진보당 꽤 나와요. 아니, 노동자의 도시잖아요. 노동자의 도시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죠. 울산은 그 1, 2% 차이로 실제로 당락이 좌우될 수가 있고. 그 말은 조국혁신당이 울산에서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랑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랑 크게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보당 레버리지가 훨씬 크죠. 훨씬 10%가 크죠. 넘어요. 지금 그렇죠. 김종훈 후보가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상당해요. 울산시장을 가지고 그 평택에서 딜을 거래를 하기에는 조국혁신당보다는 김재현 전 의원이 더 우위에 있는 그래서 거고. 1타 그렇죠. 2피가 된다는 거지. 내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조국 대표가 간 게 좀 너무 김재현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냥 보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울산에서야 있어. 파이가 그렇죠. 크지만 뭐 김재현 의원은 단일화가 안 되어도 진보당에서 평택에서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그 규모나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다 황교안이라는 분이 여론조사 나눠 들으면 먹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니까. 제가 수치는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네. 설명드리면 울산에서 김재현 때문에 우리가 울산을 우리가 울산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울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김재현한테 양보한다는 명분을 걸면 조국 대표한테 양보한 건 아니잖아요. 명시적으로는. 뭐 다 그렇죠. 알겠지만 어쨌든 김재현 대표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김재현 대표는 독자적으로 혼자 완주를 못할 겁니다. 결국에는 조국 대표랑 단일화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개입할 필요도 없고 대신 우리는 울산을 정확하게 이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구도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진보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니 아쉽다. 진보당이 내걸고 있는 수예요. 근데 네. 그거는 진보당 입장에서는 울산에서 자기네들 표가 굉장히 적다고 민주당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울산은 진보당 표가 꽤 나오는 데다가 거기 나오지.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게 거기 저희 당 후보 말고 저희 당 후보 중에 박맹우 전 울산시장님이 네. 무소속 나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과 평택은 변수가 너무 많은 지역구 두 개인데 조국 대표가 어쨌든 이 두 개를 뭐 이런 표현 적절하지 뭐 인질 비슷하게 잡고 지금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두 지역구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하는데 단순하게 자기 정당이나 자기 개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진보당이라는 또 다른 그 진보 진영에서 약간의 파이가 있는 분들 같이 데리고 와서 민주당을 압박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진보 진영에서 좀 안 좋아하겠다. 이제 진보당에서 아니, 조국혁신당이 불편하겠는데? 너무 잘 활용하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활용해요. 그러니까 네. 김재현이라는 사람은 이미 네. 평택에 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꽤 본인이 오래 하겠다고 활동하더라고요. 했고 네. 김종훈이라는 전 국회의원 지금 현 동구청장 하다가 사퇴하고 나와서 지금 시장 후보 나와 있는데 자기 명운을 걸고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이 울산 시장 이것도 10%가 넘는 파일을 갖고 있는 거면 크단 말이에요. 진보 계열에서 울산에서 그렇죠. 진보당이 상당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거기에 지금 껴든 조국당이 거잖아. 완전 찬물을 그렇죠. 끼얹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인지도가 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체말로 김재현 정도는 내가 누를 수 있다고 본다는 그렇지, 것밖에는 평택에서 그렇지.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거는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정당의 민주당만 좋은 일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 민주당만 또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조국혁신당의 백방 좋은 거지. 네. 근데 민주당이 근데 물론 네.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뭐 김재현 대표 역시도 뭐 본인이 어떤 수가 됐든 뭐 민주당만 안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고. 결국에는 딜을 서로 하는 그 과정인 건데 이 딜 과정에서 변수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3의 변수, 제4의 변수 얼마든지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상정을 해놓고 움직여야죠. 근데 민주당에서 평택 공천을 안 하기도 애매할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 울산이 입장에서. 네. 기화가 된다니까요. 울산이 왜냐면 울산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은 김상우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 된다 이게 명분. 그걸 명분 울산을 삼아서 살리기 위해서 울산을 살리기 위해서 평택을 준다. 김재현 후보에게 내줍시다. 이 명분이 된다고 명분. 그래서 김재현 후보는 조국신당이랑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간다. 그것까지 정해줄 수는 없지. 그것까지 뭐 정해줄 어떻게 수는 우리가 뭐 다 상황이야 우리가 아니잖아. 아니 상황 맞지. 국회에서 하는 거 봐봐 상황이지 뭐 맨날 뭐 우리 다 국민의 당대당으로 다 그게 무시하는 거지. 지금까지 민주당을 중심축으로 진보당, 사회민주당, 맞아요. 조국혁신당과 연대 단일화는 있었어도 민주당이 중심축을 빼고 맞아요. 자기들끼리 연대나 단일화를 껴한 적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변수를 아마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유이동 의원 좋은 일만 해주는 건데 유희동 의원이 또 되나 그렇게 되면? 네, 평택에서 아무래도 큰 오래 했었으니까 올해 정치 오래 하셨어요. 했었으니까. 유동 의원님 인지도도 있으시고 공천을 받으면. 평택에서 연고도 다 있고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따놓은 지역이 아닌 거니까. 네. 조국 대표로 했을 때 실제로 성과가 나올 건지, 김재현 대표로 해서 성과가 나올 건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부득불 그냥 나가야 되는 건지. 근데 이런 개혁신당은 것들은. 후보 어떤 분 생각하고 계시는 누군가 거예요? 있어요. 평택에 또 네, 누군가 있어요. 곧 저희가 발표를 하긴 할 텐데. 근데 왜 유희동 돕는다고 얘기를 해요? 돕는다고? 아니 유희동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유동은 아니, 경쟁력 있어요. 신당이 그래도 유리하다고. 유리하게 가야지. 유리하다고. 그러면 개혁신당의 평택 후보는 평택 연고 있고 뭐 그런 분이 아니면 외부 인사를 수혈해 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그게 되게 궁금해. 근데 그것도 중요한 관건이에요. 평택에 연고가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다자고도가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된다니까요. 지금 다자고도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연고 있고 지역에서 활동 많이 했고 인지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리하지.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 궁금은 하네요. 너 어떤 분이 될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굴까? 누굴까? 국힘은 뭐 단일화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 저희는 유희동 의원이 워낙 확고해서 그런 거예요. 경쟁력도 있고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분이 지난번에 평택이 분구가 되면서 네. 양보하셨거든요. 지역구를. 맞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확실히 있죠. 평택에. 또 반윤이고. 네? 반윤이고. 아 그렇죠. 어. 네, 네. 반계엄이고. 헌법 테두리 안에 계신 분이고 또. 네. 네. 그러네요. 네. 예. 경쟁력이 충분히 있죠. 장동혁 체제하고는 안 맞죠. 그 조국혁신당이나 김재현 후보가 공격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네, 계엄에 반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 그렇죠. 후보가 나오면은 그러면 진보가 막 이렇게 갈라져서 가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KS님 3,000원 주시면서 칸쿤 해명 이후로 이동학은 믿음이 안 간다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을 말한 거니까. 난 사실을 저는 말했어요. 믿어드려요. 저는 믿어드려요. 예, 김태현님, 한동훈, 박민식 검사 출신 정치인, 하정우 AI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주셨고요. BGK님도 3,000원 주시면서 친한들 행보를 뒷조사할 거다. 50일 뒤에 이렇게 경고해 주셨고요. 장민우님은 북구 44년 토박이라고 북구는 생각보다 더 같은 지역 사람을 밀어주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셨습니다. 북구 주민 들어봤는데 네. 우리 지역 사람 아니면 안 뽑는다. 막 이런 느낌 되게 강하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사람. 네, 그래서 전재수 의원도 막 그렇게 자기 지역 사람이 민주당이면서도 자기 지역 사람임을
정말 열심히 입증해가지고 이제 인정받은 건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여론조사 돌아갔던 거에 생각 외로 한 대표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예. 예. 뉴스토마토? 예, 뉴스토마토. 그 구포 한 번 방문하고 돌린 네. 거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방문했는데 잠재력이 있는 거다? 아니 한 번 방문했잖아요. 근데도 그 정도 나왔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에서 그만큼 오래 활동했던 분인데 그거밖에 안 나왔다. 그거를 더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두관 방문 안 했잖아. 김두관보다는 많이 나왔고요. 조국 대표님 부산에 연구가 있고 박민식 그분은 북구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삼자구도에서 김두관보다 안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삼자구도에서 뭔 소리야? 잠시만요. 그거 정확하게 확인할게요. 맞아. 조국이랑 김두관이랑 한동훈 붙였을 때 아마 김두관이 2등이었을 거고 한동훈 대표가 3등이었을 잠시만요. 걸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예, 팩트 그거는 체크 하게 한번 되면 봐주시고요. 김민호 대변인한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네 지금 나와 있네. 그거 봐. 그렇게 박민식, 됐었구나. 김두관, 한동훈 순으로 24, 그렇게 20.1, 19.2. 저렇게 되면 여론조사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네,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5%? 네, 정확한 선거 국면에는 정확하게 그래요. 공표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건 언제 돌아갔대? 네? 근데 그럼 두 번 돌아간 거네? 아니야. 아니에요. 같이 돌린 같이? 거야. 네, 같이 돌린 3자 거예요. 돌리고 4자 돌리고 아. 4자 돌리고. 네.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 오차 네. 범위 내에 있었다. 예, 그렇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장 대표 어디가? 미국 가! 입니다. 왜 간 거야? 이게 왜 간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일정까지 늘려가면서 가시는 걸 보고는 어떤 분은 괴이하다. 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 괴이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에 막 김민수 최고도 가고 김대식 의원도 갔더라고요. 조정은 의원도 같이 간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인 워싱턴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되게 까만색 실루엣의 두 사람의 장면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죠? 그 워싱턴에도 표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 네.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국힘에서는.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고 자 투표권이 없고 원래 당초 2박 4일의 활동에서 5박 7일인가 일정이 늘어났잖아요. 2박 4일에서 네,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일정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3박 정도의 일정이 늘어난 건데 그럼 공개 일정을 한다고 합시다. 공개 일정을 통해서 우리 그 어떤 보수 유권자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었나? 또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비공개 일정이야. 그럼 왜 간 거야? 이거 외유성이라고 왜간 거야? 외유성으로 제가 공격하지는 않을게요. 예, 뭐 알아서 뜻이 있어서 갔겠죠. 당비로 해가지고. 아 형의 외유를 예. 지적받고 싶지 않아서? 예. 나는 외유도 아니지. 난 내 돈으로 간 건데. 근데 비공개 일정으로 이렇게 당 대표가 지금 선거 앞두고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비공개로 가는 게 자기가 비밀 요원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익적인 활동 같지 않아 보여요. 분명히 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아요. 공화당 인사들을 만났더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정말 엉망이고 뭐 경제도 이게 미국과 지금 연결된 관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며 온통 그냥 혹을 다 붙여갖고 올 것 같아. 그냥 대통령을 공격할 심산으로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악질적으로 가는 거다라는 지금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여행 가는 것 같은데 관광 조언을 좀 해드리라는 말씀하시면 아, 슈퍼챗 워싱턴에서 비행기 역시 타면 칸쿤까지 그거 한 6시간 걸리나? 전문가. 내가 칸쿤 얘기 안 했다. 네, 4-5시간이면 갈 겁니다. 엑스퍼트 코스. 꼭 들렀다 오십시오. 그래. 이거 야당 대표가 외교 성과를 통해 지방선거 열세 국면을 전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지금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또 뜻밖의 선물을 갖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스라엘 아니 이번 국익적인 사건에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를 해결하고 오면은 대체제로 저 야당 대표가 정말 제대로 일했네 이렇게 할 텐데 아마 대통령을 골탕 먹이는 시선으로 지금 이걸 갔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오면 국익입니까 매국입니까? 네. 어쨌든 그런 왜 유태인 출신의 어떤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지금 워싱턴 D.C.에 있다고 야.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예 저렇게 짜세 실루엣만. 사진 아주 제대로 찍어서 실루엣만. 이렇게 올렸네. 그러네. 근데 저는 일단 일정이 D가 아니라 앞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뭔 말이냐면 보통은 대표 정도 되는 분이 현장 가서 현장에서 뭔가 좀 컨센서스 조율을 해가지고 일정을 만들어야 네. 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협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을 늘렸다는 건 결국에는 특정인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 일정에 맞춰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읍소라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외교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서 대등한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뭔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거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앞에 일정을 늘렸다? 그럼 결국 누군가한테 부탁하러 가고 읍소하러 가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아요. 얻을 수 있는 건 그거 하나 있겠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렇게 미국 갔는 게 본인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자산을 만드는 거밖에 안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 간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보수 진영의 지지자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국민의힘 지지한다니까요. 그분들을 위한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는 저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좀 무슨 초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한국의 사무소도 있는 IRI라고 하는 네. 그 연구소 공화당 뭐 친공화당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연구소가 지금 한국에서도 탈북민들 대상이거나 아니면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뭘 하냐면 부정선거 관련된 활동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지금 그런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초대해가지고 간다라고 대한민국 언론에 뿌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해명을 했던 게 우리는 라운드 테이블 여는 거 맞다. 근데 그게 90분이었던가? 뭐 그 정도만 준비하고 앞뒤로는 우리가 준비한 거 없다. 네. 우리 딱 그거 하나다. 그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앞뒤로 아마 일정들을 잡았어야 될 텐데 어거지로 지금 가는 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수소문해가지고 스케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맞춰보고 하나라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빨리 앞에 일정 붙여가지고 지금 가는 거에 불과해요. 네, 이게 이게 무슨 뭐 노선이 없죠. 노선이 도대체. 네,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국민의힘의 후보군으로 뛰고 계신 분들은 현장에 안 나와주니까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한편으로 고맙다 그러고 그러니까 민주당 계신 분들은 그거는 불안해한다. 배현진 아니, 의원하고 그러니까- 완전 배치된 얘기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하고. 안 와서 고맙다가 아니라 뭘 하지 않아야 고마운 건데 뭘 안 해? 와서 고맙지만 미국에 가는 건 고맙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미국에 간다라는 건 거기에 내용과 상관없이 난 이 선거에 관심이 없소라는 이미지를 주기 충분하단 말입니다. 당 대표가 한창 선거 중간에 와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 가지 않고도 그냥 최고위 열심히 하면서 정부 비판하는 메시지만 낼 수 있는 건데 굳이 미국에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아까 말씀한 배현진 의원이 말씀했는 지적은 뭐냐면 네. 지금 당 대표가 공천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도당에서 공천한 거 한다고 해서 최고위 무조건 되는 게 의견. 아니라 최고위 의견이 있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위임 안 하고 가셨어요. 옥새 들고 워싱턴이야 지금. 아 그거 옛날에 제가 물어봤는데 김무성 대표는 옥새 들고 안 날랐대요. 아, 옥새 그래요? 있었대. 근데 실제 그 어쨌든. 시스템상 다 그냥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그게 그 구조가 되는 게 최고위 의견을 하게끔 돼 있어요. 대표가 없는데 어떻게 최고위 의견을 해? 그러니까요. 그 말이 안 되지. 상원으로 저는 돌아가는 어떻게 회차가 하는지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화상으로 하나? 화상으로? 화상으로 할 수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최고위 의견을 거쳐야 되는데 최고위 의견을 못 거치게 만들어 놓고 한 거니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한 거고 이기현 총장님 말씀대로 지금 통상 업무를 계속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당대표가 지금 선거 기간에. 근데 인천 갔더니 어땠습니까? 면전에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장동영 그렇죠. 대표가.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이 친한계 의원들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는 친한계 위원장님도 아니고 오히려 거의 윤어게인 세력들과 가까워 아니면 친윤과 가까우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데서조차도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으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를 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계속 통상업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명이 안 서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참. 네. 제가 저희 당에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특정에 가깝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썩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네. 이게 그냥 콘텐츠를 또 하나 올리겠죠. 지금 추가 올라온 게 있나요? 미국 콘텐츠가 아직 올라온 게 안 있나? 올라와- 안 올라왔어요?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현지에서는 올라왔으면 또 그렇죠. 화제가 됐겠지. 어. 왜 이러고 있냐. 제가 왜 놀랬냐면 지난번 다른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장동혁 대표의 일정이 극비래요. 비밀 일정이 있는데 뭔가 이제 갔다 오고 나면 크게 놀랄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면 안 되지. 짜잔 하고 나왔을 때 아니 큰 거. 그것과 관계 없는 거 올리겠지. 뭐 파이브 가이즈 가가지고 햄버거 뭐 이런 거. 파이브 가이즈는 지금 형이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아, 네, 먹고 싶네. 세 조개 주세요. 세 조개. 세 조개 먹어야지요. 파이브 가이즈 좋아하는 사람
좋아요. 아니 새조개 저기 딱 고려했으면 새조개를 먹을 생각을 해야지. 쫄깃하고 말고 담백한 자연산 새조개 새조개 먹어. 400g 39,900원. 네. 새조개를 먹어야지. 그거는 뭐 햄버거 브랜드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맞아요. 햄버거 브랜드.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비싸서 못 먹어요. 파이브가 저 국내에도 있어요. 국내에도 비싸요? 있어요. 그 쉑쉑버거도 참 맛있던데 쉑쉑버거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그거 네. 비싸요. 저는 롯데리아 대리버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제일 싼 건데. 네. 약간 치킨 버거 소스 쓰는 거 아니야?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제일 거. 달달한 거. 아, 그래요. BGK님 한동훈이 창당만 했어도 국회에 두고 온 아이들을 데려올 텐데 위탁교육 언제까지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위탁교육은 오늘 뭐 대표님 안동원 전 대표가 지금 이제 3시에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부산에. 전입신고식을 합니까? 야. 아니 전입신고 하나하나가 한다고 다 이제 그냥- 왜냐면 이제 기자분들 취재가 요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동사무소에 막 취재진 몰리는 아니요 거야? 그렇게 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몰리지. 예. 공지했다는 건 몰리는 거지. 공지를 제가 했어요. 예. 그럼 몰리는 거지. 공지를 지금 제가 야. 했고 예, 너 취재 연락처가 너무 많이 와서 취재 가열 좀 막고자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뭐 이사 갈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런데 이사를 월세로 가셨어요? 전세로 가셨어요? 사셨어요? 이런 앵커의 질문을 듣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맞아요. 네. 그냥 에어비앤비로 갔는지 아 질문 진짜 많이 월세로 들어왔어요. 갔는지. 호텔인지 고시원으로 갔는지. 어. 예. 그 호텔 뭐든지 월세인지 월세로 있는 거면 잠깐 치고 빠지는 거고 뭐 이런 그렇지.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전세로 했다. 전세로 하고 예. 또 말을 얹더라고. 집 구입할 거다. 매매할 이렇게 의향이 얘기할 있다고 거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북구 만덕동이 아니고 만덕에. 그쵸 예. 만덕. 저도 북구 만덕에. 그걸 몰랐습니다. 부산이 아니라. 그렇군요. 제가 만덕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인데. 그래요? 예, 만덕이라는 만덕 부산 사람. 이렇게. 아니 외부 사람이 왜 그래? 죄송해요. 제가 부산 떠난 지가 좀 오래되긴 했어도 그래도 만덕에 친구도 살고 있고 이런데 제가 만덕동이라 했군요. 저도 서울 사람 다 됐네요. 너무 이 말이 하고 싶었어 너무 지금. 거짓말을 써. 아유, 동자 하나 빠졌다고 진짜. 서울 사람 되는 거야? 앞으로 말을 단디해야 되겠어요. 이 말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나 서울 사람 다 된 것 같아. 자랑을 하기 위해서 앞자락이 길었다. 예, 한동훈 후보님 만덕동에서 잘해보십시오. 예. 자, 다음 아이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 대표는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또 한번 까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이거 할게요. 너무 큰 사고 치셨어. 뭐 이준석 안 다뤄요? 이건 전환길 얘기잖아요. 네. 자, 전환길 얘기 궁금한가?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은데? 이준석 지금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지금 전환기 씨가 아이템 얘기하고 넘기지 있는데. 말고 지금. 이게 아이템 넘기지 시간 말고. 끌기. 허위 사실 이게 안 돼. 말이 되나? 안 돼, 안 돼. 허위 사실 유포한 거야 뭐야? 전환길 씨는 별로 안 궁금하고 말 안 되는 걸 자꾸 걸어가지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걸로 자꾸 대응하는 것도 가치가 있나 이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전환길 씨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이분만- 간단하게만 하자. 간단하게. 이분만 다뤄. 구속시켜야죠, 구속. 왜냐면 얘기는 해야지. 자, 구속시켜야지. 전환길 씨는 구속되는 걸로 구속시켜야 되는 걸로. 자, 정리했고요. 왜 구속되는지는 알고 구속돼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구속되는지는 알고 구속돼. 명예훼손과 모욕도. 이스라엘 얘기합시다. 야, 애처롭다, 애처롭다. 이스라엘 실용 외교이적 행위 이거 합시다. 음이 정확하네. 네. 제가 합창단이었습니다. 예. 네, 자, 부산 고향 이제는 서울 사람 예. 합천당 출신. 예. 네. 북구 만덕동에서 잘해보세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비판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이게 야권에서는 국익을 해치는 즉흥적 발언이다. 이거 중단해야 된다. 또 국격 깎아먹는 국내용 화법을 버려야 된다. 비판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이긴 총장님 한 말씀 하시고 여당으로 저는 넘어가 보죠. 이스라엘을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 진영에 따라서 가끔은 중국을 비판하기도 하고 가끔 미국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 흐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잘못된 게시물을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똥볼을 찾는데 마치 그 똥볼이 의도된 전략인 것처럼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우리는 지적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프레임을 지금 살짝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수교가 한 64주년인가 그럴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건 명확한 근거와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비판하려면 제대로 정통성 있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군이 어린 아이를 고문시키고 죽인다는 듯한 그 SNS를 잘못 가짜 뉴스를 이제 리트윗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패한 건 실패한 걸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격다짐식으로 외교 분쟁까지 이렇게 뭔가 논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 되게 유감이고 대통령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냥 실수한 건 실수한 걸로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이스라엘도 되게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그렇지 않은 양상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분들은 대통령의 그 SNS 업로드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거 옆에서 뭐 조언해주는 환경도 아닌 것 같고 혼자 그냥 하신 것 같아요. 밤에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알 수 없죠. 뭐 혼자 하셨는지 옆에 상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게 약간 어찌됐건 이란을 약간 의도한 이 말이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란하고 풀 건 또 풀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 있는 상태가 되고 우리 상선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엄청난 지금 피해가 되고 그것만 피해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보세요. 뭐 지금 뭐 우리 쿠팡도 엄청 비판했습니다만 쿠팡이 지금 비닐봉지 싹 다 없애고 지금 종이 포장지로 다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병원에서는 일회용 주사기부터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란과의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근데 직접적으로 미국을 또 때리기에는 그건 또 그거대로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 뭐 종전 협정까지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계속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 이란과의 어떤 협상 출구들을 좀 만드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정말 이때까지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번에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외교는 을전에서 시작해서 을전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 언어 수사라는 게 안 됩니다라는 말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외교는 말 그대로 진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고 자칫 잘못한 아주 선전포고문에도 외교적 수사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다? 그것도 전쟁 중인 국가인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얘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봐요, 저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때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아니 미국의 사실 미국 내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희 사실 다 알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에요. 전 역할이고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성급하게 나선 건 아무래도 국내 정치에서는 본인의 이렇게 트위터를 하는 게 약간 좀 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이 있고 운영의 전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외교적으로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들었고 지금 전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는 또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국가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아픔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일제 치하 당했던 고통과 아픔이 크듯이 다른 나라에서 저희에게 일제 치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홀로코스트를 꺼집어냈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원색적인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깔끔하게 사과하고 가시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유 수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란에게 잘 보여야 된다? 지금 미국이 역봉쇄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이란에 대해서 계속 노선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노선에 그러니까 원유 수입 국가에 대해서 다각도를 해야 되는 거지. 기존의 이란에 대해서 더 목매달리는 거 저는 그거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미국 설득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 강대강이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시라. 본인 성격 아니 여기서 쓰잖아요. 명훈리님이 정확한 댓글을 주셨는데 이 정부는 진짜 누가 이스라엘 잘못한 거 모르냐? 문제는 밤늦게까지 앉아다가 몇 년 전 동영상을 보고 헛소리하니까 문제지 답답이더라.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판할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렇죠. 뭐 이란에서 벌어진 4만 명 학살에 대해서 혹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똑같이 동등하게 다뤄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방식 그 자체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 그것도 팔레스타인 무장군에 대한 그 시신 처리 장면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를 고문해가지고 죽인 듯한 묘사로 그 게시글로 둔갑시킨 그 게시글을 리트윗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 이걸 왜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비판할 수 있지 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프레임을 그렇죠. 바꾸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실패한 건 실패한 걸로 끝나야 된다. 두 분의 논평이 지금 엇갈리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비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있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수긍을 하시고 저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두 개로 말씀대로 나눠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팩트가 틀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아꼈냐면 대통령의 말에 있어서 말이 틀리거나 사실관계가 틀리며 국민들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부 부처나 이런 데 엄청난 혼란을 가중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아껴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많이 해라 그래도 대통령의 말은 진중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도 많이 했던 건데 지금 이긴 총리 말씀하신 전 맞다고 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는 관점은 뭐냐 하면 지금 시점이나 외교적 관점에서 틀렸다는 거고 이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비난하는 그 포인트조차도 틀렸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네. 비판할 수 있다지 비판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의 기조가 있으니까. 근데 밤늦게 어처구니없는 다른 인용 게시물을 가지고 이거 분명히 그 이스라엘 군이 어린아이를 시신 처리하는 장면이네. 야 이거 홀로코스트도 못하는 짓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인 건데 이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 정부가. 그렇죠. 네. 이게 문제다. 거기다 윤석열 전 그냥, 대통령이 예전에 UAE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다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비판하셨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못한 건데 끝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지율에 취해서 그래요. 지지율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댓글을 반영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면은 이동학 최고님은 그러면은 이번 발언을 뭐 해도 되는 거였다 또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았다. 어느 쪽에 좀 무게를 싣고 계세요? 아니 뭐 당연히 새벽에 하고 뭐 이런 거는 전 야당들에서 비판할 수 있다 보지만 그 자체가 다 그냥 잘못됐으니까 뭐 외교적으로 엄청난 참혹하고 뭐 이렇게 그 매도하는 것은 난 그건 온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대통령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건 그것대로 또 감수하고 가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교 채널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뭐 이스라엘만 신경 쓰겠습니까? 당연히 미국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과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란하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쪽만 지금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외교 파탄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건 제가 볼 땐 그냥 한쪽만 보고 그냥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이 다각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낸 것은 결국에는 어떤 다른 여파를 다 고려하고 저는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뒤로는 그런 것들이 다시 다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여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행동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비난만 하고 끝날 거다? 그렇게 보지 않죠. 뭔가 뒷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네요. 일단은 이동학 최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해는 해요. 이동학 최고 입장에서 뭐 SNS 금지령. 맞아요. 그건 뭐 한달 동안 이동학 최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근데 아마 본인이 참모였으면은 밤에 그냥 핸드폰 뺐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하지 알기로는 마시라고. 김남준 대변인이 대통령 SNS 아무렇게나 올리지 못하게 막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막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지금 개항을 해서 선거운동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이게 새벽이고 뭐고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또 뭐 하나 올렸을걸요? 무슨 오목 두는데 훈수 두지 말라고? 도대체 왜 대통령이 그런 게시물들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 낮에 오전에 뉴스로 봐야 됩니까? 그냥 실수한 건 실수한 걸로 인정하면 끝나는 건 문제를 그렇죠. 가지고. PD님 방금 그거 한번 다시. 이게 공식 입장인 거죠? 예,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온 공식 입장이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포함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강력 규탄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계시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언제나 더 바람직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게 그냥 뭐 어쨌든 입장을 저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게 좀 굉장히 무리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만약에 맞아요. 윤석열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것 같네요. 새벽에 저 똑같은 게시물을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유 지금 뭐 난리 났죠. 아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지금 뭐 세계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저러고 있어요? 저게 무슨 명분이 있어요? 저러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냥 어려운 점들은 있어요. 그런 아주 나쁜 행동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민간인 다 학살시키고 지금 미사일 쏘고. 근데 그게 저희가 아무리 유추를 해봐도 도대체 어떤 명분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이동환 대통령 의원은 지금 아니 그럼 이란의 하메네이는 그 이틀 동안인가 아니 3일 그러니까 동안 마찬가지. 4만 명을 죽였는데 그건 맞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인데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저런 뭐 한국 안에 뭐 이스라엘 뭐 저렇게 해가지고 성명 내고 저거 당장 저는 이스라엘 대사 초치해야 된다고 봐요. 해가지고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거 정말 너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저런 식의 세계관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언제 경시했죠? 대통령이? 아까 유대인 메시지 학살.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유대인 학살. 대통령 메시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를 한번 돌아봐라. 본인들이 당했던 일 아니냐. 이렇게 유태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유태인 학살- 얘기잖아요. 유태인 학살 누가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당했던 것도 당신들이 고통받았잖아. 그러니까 왜 아니, 남한테 봐봐. 고통을 주냐. 보세요. 그 얘기잖아. 자, 이동학 최고는 이스라엘이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니까? 근데 대통령은 새벽에 이스라엘군이 어린아이를 고문해가지고 죽이는 장면이라고 가짜 게시물을 그렇죠.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팔레스타인 군과 작전 그 무장한 군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관계를 똑바로 아십시오.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거는- 얘기하는 게 맞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야당에서 오케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한다 이거야.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저렇게 그냥 이스라엘 무슨 대사관이 성명까지 내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정말 옳은 명분 속에서 사람들 죽여도 다 괜찮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저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을 얘기하려면 외교 라인을 통해서 하시던가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했었어야지 대통령이 개인 SNS에 저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이거 외교 갈등으로 비화된다는 거죠. 아니, 더 우리- 나가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적성 국가도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우리 우방 국가예요. 우리한테. 다른 어떤 나라가 우리 남북 전쟁에서 어떤 네. 게시물을 가지고 야 한국이 그렇죠. 북한의 어린아이를 고문을 하고 사살한 영상입니다라고 해서 올렸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는 거야. 해결할 수 없잖아 어차피. 네. 네. 서로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지 뭐. 이게 뭐냐면은 뭐 그런 의견을 서로 이제 개진하고 계시는데 Yes.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위에 계신 그 중심 권력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구조가 될 때 그 밑에 달려있는 그렇죠. 우리 줄기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 이 지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책이 막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뭐 사과하셨지만은 양승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시민에게 또라이네. 네. 도라이구나. 아이고 라고 했죠. 도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안산시장 후보로 나가는 천영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음주 전력이 한 19년 전에 있었나 봐요. 뭐 예전 거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거를 자기 무슨 정견 발표하는 자리에서 누가 음주 전과를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님도 전과가 있습니다. 이거 그런 데도 찍으셨잖아요. 앞으로 그런 말씀 조심해 달라. 오히려 조심하라는 얘기를 그렇죠. 앞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메시지의 어떤 그 무게감을 잘 모르고 그냥 대중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태가 조금 남발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지율에 취했다고 봐요 저는.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자기네들은 뭘 해도 되겠지라. 전 안산시장 그 후보분 얘기는 너무 놀랐어요. 뭐 도라이야 얘기한 것도 충격이지만 도라이야 그까지야 뭐 자기 감정을 못 지켜서 했던 말이라 치더라도 안산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말을 공직 후보자가 할 수 있죠? 자기 전과 있는 거 음주 전과 있다는 얘기를 그걸 하필 또 빗대어서 대통령도 했으니까 나도 괜찮아. 당신들 찍었지 않느냐? 이런 오만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이렇게 올린 거 인정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지지율에 취해서 발생한 거고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요 민주당도 철퇴 맞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지만 그래도 응원해야 될 부분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안산시장 그 네.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인식으로 공직에 서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는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른 어떤 뭐 좀 뭐 함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뭐 비판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뭔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대통령의 그런 시그널을 던짐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협상 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더 할 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것에 대한 포석을 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기인 최고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속보가 떴네요. 김재현 의원이 조국 대표를 향해서 험지 출마냐 그게 맞느냐 평택 출마를 접어라라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김재현 의원이 조국 대표를 향해서 평택 출마 접어라. 불편하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너나 그렇죠. 접어라. 씨.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SNS는 신중히 하셔야 되고 네. 밤 8시 이후에 감성이 짙어지거나 네. 감성이 풍부해질 때 SNS 하시면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절대 안 어제 돼. 11시에 올렸더만. 난 올렸는데. 아니면? 네. 이게 다 아니라는 그리고 사람인가? 게시물을 항상 검증하고 팩트 체크하면서 꼭 확인하시고 올리세요.